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안의 평화는 그 안에 드는 사람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가정의 행복과 조화가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평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뼈저리게 느낀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무렵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 복이 있었던 덕분에 자식 복도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늘 성실하게 일에 자수성가한 남편과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집안의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딸처럼 애교도 부리며 사랑을 항상 표현해주는 외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의지하며 지내던 저에게 늘 행복한 일상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행복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세상엔 저와 아들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먼저 갈 걸 알았는지 남은 가족 편히 살라고 제 앞으로 현금과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만들어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 덕에 혼자 몸으로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일찍 사별한 박복한 팔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늘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아들은 늘 살갑게 대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아들도 성장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기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제 말년은 속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행여나 자신이 결혼을 하면 엄마 혼자 쓸쓸해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까봐 그런지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만나는 여자는 없니? 라고 물으면 엄마, 공부하느라 바쁜데 무슨 여자예요? 회사 들어가면 그때 만나볼게요. 라고 나중에 만나겠다고 말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을 무렵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연애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좋던지요.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와 주었고 그 모습이 좋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워낙 요즘은 혼전 임신이 흠이 아니기도 하고 나이도 이미 결혼할 나이이기에 귀한 선물이 일찍 찾아온 것뿐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한 후 식사 자리를 마련해 며느리가 될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똑부러진 말투로 싹싹하지 않더라도 예의 있게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반가워요. 나 민우 엄마예요. 앞으로 한 가족이니까 잘 지내봐요. 네, 저는 신은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말 편히 해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지금 몇 주째가 된 거니? 이제 5주쯤 됐어요. 아이고, 5주는 좀 힘들겠다. 입덧도 슬슬 시작했을 텐데. 민호 너가 잘 챙겨줘라. 민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민호랑 나만 살아서 집안이 늘 조용했는데 은미 너도 가족이 되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 할 것 같아 좋구나. 며느리는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자랐을 며느리에게 제가 그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니 집안 식구가 는다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챙겨 며느리가 원하는 걸로 혼수 예물 예단, 그리고 신혼집까지 모두 제가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30대 중후반인 애들이 돈을 모았다고 해도 많이 모을 수도 없었을 거고 결혼 준비에 집까지 구하려면 힘들 테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을 하였고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결혼은 저희 둘이서 준비할게요. 그래, 너희 마음이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거라.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하거라. 그래도 둘이 모은 돈으로는 집 구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집은 사주마. 어머님, 죄송해서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럼 내가 일단 내 명의로 사놓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 공동 명의로 돌려줄게. 그때는 받아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어머님, 민호 씨랑 저랑 일하면서 모은 돈 조금씩 보태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은미야, 넌 이제 내 딸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니 도움받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저의 도움을 항상 거절하였고 좀처럼 곁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러겠지 싶어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며느리가 입덧으로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며느리를 몸보신을 시켜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미야, 오늘 내가 잘 아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갈까? 어머님, 저 평일에는 일하느라 못 쉬어서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민호랑 같이 먹어.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배달 잘 되잖아요. 시켜 먹을게요. 괜히 어머님 고생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늘 이런 식으로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행여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일까봐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게 다였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낳아도 출산 휴가 때만 쉬고 바로 직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달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하는 마음인 듯하여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대견하였습니다. 자리 잡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해 아이를 안 가지는 부부들도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기에 그러한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출산 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어 더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냐, 몸은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제철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 포장해 배달해 주거나 아기용품을 원하는 거 사고 싶겠지 싶어 용돈으로 보내고 며느리의 몸 상태도 그냥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민호야, 은미는 몸이 어떠니? 엄마, 이제 입덧도 많이 좋아졌고 밥도 잘 먹어요. 전에 보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좀 서운하시죠? 며느리 보면 좀 살가운 딸이 생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낯가리고 무뚝뚝한 성격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뭐가 서운하니? 홀몸도 아닌데 알아서 한다는 게 오히려 대견하지. 신혼이라 아내에게 푹 빠져있는 아들이 보기에도 임신하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얼굴도 안 비치는 며느리의 모습 때문에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일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 있겠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나자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며느리의 속내를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고 정신이 없을 때 찾아가면 더 불편하겠지 싶어 전 며느리가 조리원으로 이동하고 나서야 보러 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며느리를 보니 몸을 회복할 수 있게 한약이라도 먹이거나 사람이라도 붙여서 회복할 때까지 간병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져온 과일을 썰어 며느리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화하면서 며느리가 있는 조리원을 둘러보니 웬만한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설도 좋고 끼니마다 음식도 영양균형에 맞추어 주니 세상 참 좋아졌다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설 너무 좋다. 여기 1인실인데 방도 엄청 넓네. 여기 특실이어서 그래요. 다른 방은 여기만큼 넓지 않아요. 특실이면 3주간 있으려면 돈이 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랬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조리원 비용 문제는커녕 몇 달을 민호 통해 안부만 묻던 게 다였고 연락조차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언제 약속했다는 거니? 라며 황당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으니 배가 땡긴다며 말을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리원 비용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들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말을 들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며느리에게 줄 죽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전복 큰 거 하나 사다가 직접 손질해서 전복죽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고 도착하였고 손주를 안고 나서야 이제 할머니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목조목 아들이 아기였을 때를 쏙 빼닮은 손녀를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제 무릎에 손녀를 앉혀놓고 제가 만든 전복죽을 잘 먹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절로 흐뭇해졌습니다.
전복죽을 다 먹은 며느리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듯한 종이 뭉치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뭐니? 임신 비용 청구서예요. 며느리가 건넨 종이 뭉치를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임신 후 들어갔던 생활비며 조리원 비용 그리고 출산위험 수당, 임신 후 회사 일을 쉬면서 경쟁에 밀린 위로 비용, 아이를 키우면서 들 시터 비용,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입학금 등 임신부터 아이 성장에 필요한 항목들을 돈으로 다 계산하여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며느리의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은 총 10억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며 옆에 있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지금 은미가 하는 말 너도 동의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정말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민호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엄마가 이 돈을 줘야 하는데? 요즘은 며느리들 다 애 낳고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돈 주는데 왜 나는 못 받아? 그건 말 그대로 수고했다고. 받는 용돈 정도지 무슨 10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애 낳은 건데 그 돈을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다 계산한 거니까. 내가 받던 연봉을 시간별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야. 임신 안 했으면 연봉도 올랐을 거고. 앞으로 물가 오를 것도 예상한 거라 터무니없는 금액 아니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들과 저한테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러냐며 태연하게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전 손주를 아들에게 넘기고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빚쟁이 마냥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는 보고 싶지도 않다. 어머님,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필요하면 모두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뻔뻔하게 따져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이러려고 혼전 임신한 거였니? 나한테 한몫 단단히 뜯어내고 싶어서?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 임신했을 때부터 나랑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통화했니? 손에 꼽는데 그때도 넌 날 성가시듯 대했고 그런 모습임에도 난 너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도 없었는데 애 낳았으니 이제야 찾아와서는 종이 뭉치 내밀며 돈 주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라. 손주도 안 보면 그만이다. 빨리 나가. 엄마, 이 사람이 몸이 힘들어서 헛소리를 했나 봐요. 조용히 해. 너도 네 안 사람이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데도 모자라챘다는 게 말이 되니?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나가. 난 아쉬울 거 없으니. 제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는 날선 입술을 꾹 다물고 분한 듯이 앉아있기만 하지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며느리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너희들 집에서 짐도 다 빼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표독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너희 신혼집 4명인 거 알고 있지? 어머니,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래, 너한테 약속은 했다만 너가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민호랑 너가 보탠 돈은 10원 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나가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며느리가 후다닥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참나, 태세 전환이 어찌나 빠른던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주랑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며느리의 생각은 큰 오산이죠. 며느리는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순간 실수했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에서 손을 싹싹 빌며 울면서 말하는 며느리는 이마까지 아예 거실 바닥에 박아 용서를 구하였지만 이미 전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에 끌려가듯 그날 나간 며느리는 매일같이 퇴근하고는 손녀를 안고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받아주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어머니, 저 산부인과에서 산후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돌발행동 한 거래요. 치료도 할 거고 다시는 어머니한테 헛소리 안 할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병에 이기는 장사 없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 아파서 그런 거고 치료한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품에 꼭 안겨있는 손주를 보니 안쓰러워 끝내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애 감기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엄마라는 애가 애를 챙겨야지. 네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니? 저는 그날 며느리를 집안에 앉혀두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물론 종이에 글씨도 쓰고 지장도 받았습니다. 너한테 이제 기회는 딱 한 번 더 줄 거야. 하지만 나도 지금 너를 못 믿는 상태이니 이렇게 담보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민호도 지금 너랑 갈라설 생각이 없어 보이니 너가 변해준다면 미우나 고우나 한 식구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때 약속했던 신혼집은 내가 다시 너를 믿을 수 있을 때 다시 결정하기로 하자꾸나. 대신 또다시 돈을 가지고 소란을 피운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신혼집 할 때 보탰던 돈 포기하고 내가 처분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다. 그 후 며느리는 언제나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먼저 식사에 초대하거나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수작 같다 느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나아지겠지 하며 좋게 생각하려 했고, 미워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미워지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보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아들 부부와 왕래가 자주 되었고, 그 덕에 손주를 제가 봐주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쑥쑥 이쁘게 자라는 손주를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계절이 지나고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를 쉬고 산부인과로 우울증 약을 타러 간다며 손주를 저한테 맡기고 나갔습니다. 칭얼거리는 손주를 달래주기 위해 유모차를 태워 걷다 보니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던 산부인과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진료 보고 끝날 시간과 얼추 맞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접수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은미 환자 치료 끝났을까요? 치료 끝났으면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요. 신은미 환자분은 몇 달 전 출산하시고 나서 병원에 오신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산후우울증 진단도 받고 계속 약 타먹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약 타러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은 차트를 찾아보더니 진단을 받으셨다 해도 저희 병원이 아니신가 봐요. 여기서는 진단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진단서를 들고 찾아온 날 병원 이름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더 기가 찼습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퇴근하면 어디 들리지 말고 신혼집으로 바로 와라.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었던 진단서와 각서를 챙겨 신혼집으로 갔고 아들도 허겁지겁 퇴근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물음에 진단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너 은미가 산후우울증이라고 한 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진단서 봐봐. 내가 병원에 가서 물었더니 산후우울증은커녕 출산하고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 못된 게 우리 속이려고 위조해서 진단서를 가져온 거였어. 너네가 이 집 살 때 보탠 돈 줄 테니까 걔랑 이혼 안 할 거면 그 돈 받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너희 둘이 계속 산다면 너도 나랑 끝이다. 엄마,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은미가 엄마한테 출산 비용 달라고 난리친 지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돈 안 주니 자기 앞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엄마한테 아파트 자기 명의로 돌려주라고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이제야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도 태어났고 좋게 좋게 넘기며 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안 되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말을 끝낸 후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을 못했던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흠칫 놀란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처리하느라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대꾸도 안 하고 며느리에게 챙겨간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를 본 며느리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이었죠. 병원 가서 확인했다. 산후우울증 진단받은 적 없다고 하던데 설명 좀 해보거라. 눈치만 보며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해. 며느리가 따져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는 민호랑 이혼하고 짐 싸서 나가면 된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며느리는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매정하세요? 저도 잘한 거 없지만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여기에 너가 거짓말을 하면 이 집 살 때 보탠 돈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 행동의 대가야. 민호야, 빨리 들어가서 짐 싸라.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방에 들어가 며느리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발악을 했지만 저와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이혼을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객기가 오래가지 않았고 집으로 계속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힘들게 할 거니? 어머님 제발 끊지 마세요.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저 소송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저 회사 숙직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양육권도 그냥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제가 보탠 돈만 돌려주세요. 얘기 끝난 거 아니니? 기세 좋게 맞소송하더니 왜 우는 소리 하는 거니? 너무 힘들어요. 평생 어머니께 잘못한 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평생 안 나타날게요. 다 쉬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미웠지만 이렇게 계속 무시하면 정말 사람 하나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순간에 남편도 아이도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밉지만 그날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눴고 끝내 며느리가 신혼집에 보탠 돈 일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넙죽 엎드려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아들은 손주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아들에게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들여 말년에 큰 액땜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요즘 매일매일 자라는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가 처음 한 말은 바로 할미입니다. 이 맛에 힘든 것 다 잊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죠.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려고 계속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말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 한 발자국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견디고 이겨낸다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